오늘 한 여성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화장터로 향하는 버스 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화면이 켜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식구들 오시는 길에 비가 와서 어쩌나.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 남긴 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만약 당신이 세상을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단 15분뿐이라면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고운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도의 한 조용한 외곽 도로 위로 긴 장례 행렬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운구차 뒤를 묵묵히 따르는 대형 버스 한 대. 그 안에는 72세 박정숙 여사의 자녀들과 일가 친척, 그리고 수십 년을 함께 늙어온 친구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진눈깨비가 섞인 겨울비가 끊임없이 유리창을 적시며 버스 안에 고인 슬픔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오를 때부터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운 상주들의 눈은 깊이 꺼져 있었고, 정숙 씨의 30년 지기 친구들은 젖은 손수건을 꽉 쥔 채 그저 창밖의 빗줄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누군가의 코 훌쩍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옆 사람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지며 버스 안의 공기는 그야말로 한겨울 강물처럼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맏아들 상훈 씨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멍하니 운구차의 붉은 후미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이미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울고 싶어도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는 그 공허한 상태. 슬픔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한 어떤 무감각함이 그의 온몸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가는 길도 참 외롭고 춥구나. 화장터까지는 약 15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15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3일이 그나마 절차와 형식이라는 틀 안에서 버텨왔다면 이 버스 안에서의 15분은 오롯이 이별 그 자체와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런 할 일도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냥 엄마가 없는 세상으로 이동하는 이 짧고도 긴 시간. 그 순간이었습니다. 치익. 버스 앞쪽 스피커에서 낮은 잡음이 흘러나오더니 누군가 채널을 바꾸듯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박자가 뒤엉킨 듯 낯설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몇 초가 지나자 그것이 어떤 곡인지 알아차린 사람들의 고개가 하나둘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슬픈 곡이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가 평소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울 때면 항상 흥얼거리던 낯익은 그 선율이었습니다. 봄날은 간다의 재즈 버전. 경쾌하고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달콤한 쓸쓸함이 깃든 그 곡이 버스 안을 가득 채우며 사람들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아니, 기사님이 실수하신 거 아니야?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앞쪽을 돌아보던 바로 그 순간 운전석 위에 달린 모니터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버스 안 모든 사람의 눈이 그 화면으로 쏠리며 숨이 멎는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화면 안에는 분홍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박정숙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수의가 아닌 살아생전 가장 아끼던 그 분홍 빛깔의 한복. 머리는 정갈하게 빗어 단을 올렸고 볼에는 옅은 분홍빛 연지까지 살짝 찍혀 있었습니다. 화면 속 정숙 씨는 카메라를 향해 수줍은 듯 그러나 환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정숙아. 친구 명자 씨가 비명처럼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버스 안 곳곳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고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게 화면을 향해 손을 뻗기도 했습니다. 상훈 씨는 눈이 마르도록 울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두 뺨에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 정숙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식구들, 그리고 내 귀한 친구들. 그 목소리. 조금 쉬어 있지만 분명히 정숙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부엌에서 전을 부치며 들려오던 그 목소리. 전화기 너머로 밥은 먹었니? 하고 묻던 그 목소리. 오시는 길에 비가 와서 어쩌나. 오늘 같은 날은 길도 좀 막힐 텐데. 다들 고생이 많네요. 순간 버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비가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미리 찍어둔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이 순간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날씨를 짚어내는 그 목소리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 속 정숙 씨의 눈빛의 장난기가 어렸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내가 이 영상을 찍을 때 비 오는 날 버전을 따로 준비했거든요. 해 쨍쨍한 날 버전도 있고 눈 오는 날 버전도 있어요. 오늘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걸 보니 내가 하늘 날아가면서 세상을 시원하게 한번 씻어주나 보네. 피시. 버스 안 어딘가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조심스럽고 미안한 듯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터져나온 그 웃음이 마치 꽉 막혔던 가슴에 어느 한 귀퉁이를 조금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의 밀도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묽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훈 씨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답다 싶었습니다. 평생 어떤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던 어머니. 아버지 병수발을 들면서도 이 양반이 드러누웠으니 나라도 씩씩해야지 하며 웃던 어머니.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당신다운 방식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얘들아, 그리고 내 친구들아. 정숙 씨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지며 이제 조금 더 차분하고 따뜻한 빛깔로 물들었습니다. 화장터 가는 25분이 너무 길고 힘들까 봐 내가 짧게 편지 하나 준비했어. 내 72년 인생 참 지독하게 일만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 이제부터 그 얘기 좀 해줄게. 마지막으로 내 목소리 조금만 더 들어줘. 박정숙 여사가 이 영상을 처음 구상하게 된 것은 1년 전 봄의 일이었습니다. 50견으로 밤마다 잠을 못 이루던 그 즈음, 정숙 씨는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우연히 정연채 교수님의 강의를 텔레비전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배경소음처럼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귀에 박혀 좀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날 밤, 정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천장을 바라보고 또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늘 까만 벽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막힌 벽. 그런데 그게 벽이 아니라 문이라면 그 문을 어떻게 열고 나갈지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준비의 영역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그로부터 2달 뒤 정숙 씨는 검진에서 뜻밖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는 아니었지만 의사가 조심스럽게 건넨 말 속에는 분명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혼자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통곡하지도 않았고 자식들에게 바로 전화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마무리는 내가 직접 짓겠다. 그 결심이 씨앗이 되어 지난 1년을 살아온 정숙 씨의 이야기가 이제 화면 안에서 천천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여전히 빗속을 달리고 있었고 진눈깨비가 섞인 겨울비는 유리창을 조용히
두드리며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정숙 씨는 자신이 1년 동안 준비해온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애도하러 온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지난 72년을 살아온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가장 진솔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등받이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휴대폰을 보지 않았고 아무도 졸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짓눌려 있던 눈들이 하나둘 화면으로 향하면서 그 안에 담긴 한 여인의 마지막 15분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 소리가 전과 같지 않게 들렸습니다. 어두운 비가 아니라 마치 어디선가 누군가가 세상을 부드럽게 씻어주는 소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늘 날아가면서 세상을 시원하게 한 번 씻어주는 그런 소리처럼 상훈 씨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턱 끝에 맺혔다가 떨어지고 또 맺히고 떨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는 시선을 화면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버스 안을 가득 채우는 동안 그는 처음으로 이 이별이 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희미하지만 따뜻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찍기 위해 혼자 카메라 앞에 앉아 몇 번씩 다시 찍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웃음을 만들어냈을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자 가슴 깊은 곳이 저렸습니다. 알리지 않고 혼자 감당해온 그 시간들, 자식들이 눈물로 얼룩지지 않도록 미리 눈물을 다 써버린 것 같은 그 준비의 무게가 천천히 가슴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엄마, 참 대단하다. 그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상훈 씨는 그냥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대신 무릎 위에 얹은 두 손을 꽉 쥐며 화면 속 어머니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72년 인생의 무게를 다 내려놓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환한 미소로 버스가 화장터를 향해 빗속을 달리는 동안 15분의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의 모니터 속 정숙 씨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거두고 조금 더 깊은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영상 속 배경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까의 창가 자리가 아닌 정숙 씨가 30년 넘게 살아온 낡고 정갈한 아파트 거실이었습니다. 벽에는 자식들의 졸업사진과 손자들의 그림이 나란히 걸려 있었고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는 크고 작은 화분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어딘가 허름하면서도 따뜻한 오래 살아온 사람의 채취가 배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거실 소파에 반듯하게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준비를 시작한 건 딱 1년 전이었어. 정연채 교수님 강의를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보게 됐는데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이라는 그 말이 밤새 잠 못 자던 내 가슴을 툭 하고 치더라고. 그날부터 결심했지. 내 마무리만큼은 내가 직접 짓겠다고. 그러면서 그녀의 시선이 카메라에서 벗어나 천천히 거실을 한 바퀴 훑었습니다. 벽을, 화분들을, 그리고 오래된 장롱을.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저 장롱을 여는 거였어. 1년 전 봄 말기 진단을 받고 혼자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정숙 씨는 통곡하는 대신 장롱 앞에 섰습니다. 묵직한 나무 문을 천천히 여는 순간 안에서 오래된 옷과 이불의 냄새가 물씬 풍겨 나왔습니다. 평생의 시간이 쌓인 냄새였습니다. 장롱 안에는 그야말로 온갖 것들이 켜켜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아까워서 못 입고 아껴둔 옷들, 언젠가 좋은 날이 오면 입겠다며 아직 태그도 떼지 않은 채 수년째 걸려있는 코트 한 벌, 큰며느리가 첫 월급 타서 사다 준 비단 내복, 친구 명자 씨와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기념으로 산 넥타이 문양의 스카프.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니
그 물건들 안에 살았던 기억들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화면 속 정숙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다 그렇지 않우.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것들. 나중에 쓸 일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 쟁여두는 것들. 나도 그랬어. 그 코트는 10번은 입을 수 있었는데 좋은 날 오면 입겠다고 아껴뒀다가 결국 한 번도 못 입은 거잖아. 좋은 날이 오길 기다리는 동안 내 몸이 먼저 늙어버린 거지. 그 말에 버스 안 여기저기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의 눈에 어느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듯이. 정숙 씨는 장롱을 열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물건마다 새 주인을 정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 물건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을 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명자 씨에게 줄 남색 실크 스카프를 가장 먼저 골라냈습니다. 명자 씨가 그 스카프를 받던 날을 정숙 씨는 영상 속에서 생생하게 떠올렸습니다. 명자한테 그거 줄 때 나한테 안 어울려서라고 했지.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었어. 그게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명자 목에 걸어주고 명자가 좋아하는 얼굴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던 거야. 죽고 나서 누군가 상자 속에서 꺼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전해주고 싶었거든. 버스 뒷좌석에서 명자 씨가 자신의 목에 두른 남색 스카프를 두 손으로 천천히 감쌌습니다. 6개월 전 정숙이가 손에 쥐어주며 툭 던지듯 말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게 이미 준비된 작별 인사였다는 것을. 친구가 혼자 감당해온 그 마음의 무게를 이제야 알아챈 명자 씨의 두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화면 속 정숙 씨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보석함은 며느리한테 줬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화려한 건 아니야. 어떤 건 모조품이고 어떤 건 동네 시장에서 산 것들이야. 그래도 하나하나 기억이 달린 것들이라 내가 직접 설명해주고 싶었거든. 이건 할아버지가 결혼기념일에 사준 거고 이건 정숙이가 처음으로 혼자 번 돈으로 산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나니까 그 물건들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더라고. 물건을 하나씩 꺼내 새 주인을 찾아주면서 정숙 씨가 발견한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몰랐던 혹은 알면서도 외면해왔던 것이었습니다. 물건을 비우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내 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화면 속 정숙 씨는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디마디 굵어지고 거칠어진 손. 손등에 툭툭 솟아오른 핏줄들. 그 손을 바라보는 눈빛에 묘한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식 새 키우느라 뼈마디가 다 휜 이 손, 남편 병수 바라느라 굽어버린 허리. 예전엔 이게 그렇게 서럽더니 막상 물건을 다 정리하고 나서 이 손을 바라보니까 야, 이게 장해 보이는 거야. 정수가 너 참 열심히 살았다. 이 낡은 몸뚱이 하나로 참 많은 일을 해냈구나. 처음으로 내 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면서 오래 혹사시킨 기계한테 인사하듯이 내 손을 쓰다듬어줬어. 버스 안에서 몇몇 어르신들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움직여온 자신의 손을 어쩌면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던 그 손을. 물건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던 무렵 정숙 씨는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물건이 아닌 자신의 마지막 결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화면 속 정숙 씨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지며 진지해졌습니다. 장훈아, 내가 그때 많이 울었지. 엄마가 사전연명 의료의 향서를 쓰겠다고 했을 때 말이야. 병원에서 서류 받아와 식탁에 올려놨더니 내가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그냥 나가버렸잖아.
1시간쯤 있다가 들어와서 아무 말도 없이 내 손 꼭 쥐고 그냥 울기만 했지. 상훈 씨는 그 장면이 떠올랐는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의 첫 줄을 읽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던 그 느낌. 뛰쳐나가 아파트 계단에 쪼그려 앉아 어금니를 물고 울었던 그 시간들. 화면 속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훈아, 그건 엄마가 포기하는 게 아니었어. 그건 엄마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용감한 결정이었어. 기계에 매달려 천장만 바라보며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내 목소리 들으면서 내 손 잡으면서 온전한 엄마로 떠나고 싶었던 거야. 내 마지막 존엄을 내가 지키는 것. 그게 너희한테 주는 엄마의 마지막 배려였단다. 엄마를 포기한 게 아니라 엄마답게 가고 싶었던 거야. 버스 안이 다시 깊어진 흐느낌으로 채워졌습니다. 상훈 씨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 위에 있던 주먹을 꽉 쥐었다 서서히 폈습니다. 그제야 그날의 서류가 다르게 읽혔습니다. 포기가 아닌 사랑으로. 사전연명 일요의향서를 작성하고 나서 정숙 씨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마지막 물건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거실 창가에 늘어선 화분들이 이번 차례였습니다. 정숙 씨는 화면 속에서 카메라를 돌려 창가의 화분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비추었습니다. 크고 작은 화분들이 저마다의 색깔로 빛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수십 년 된 것들도 있었고 비교적 최근에 들인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도 다 제 갈 곳을 정해뒀어. 이 고무나무는 304호 아주머니한테 줬고 이 선인장은 경비 아저씨한테 드렸어. 처음엔 아저씨가 할머니, 저는 식물을 잘 못 키워요 라고 하시던데 선인장은 물 안 줘도 돼요 라고 했더니 그제야 받으셨지. 이 아이들 새 집에 가서 잘 살고 있을 거야. 잠깐 멈춤이 있었습니다. 정숙 씨의 눈이 가장 구석에 있는 작은 화분 하나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 유독 볼품 없어 보이는 그러나 억세게 살아남은 작은 화분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처음 살림 차리던 해에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야. 30년이 넘었어. 몇 번 죽을 뻔했는데 그때마다 살아났더라고. 이 아이는 지영이한테 줬어. 내가 힘들 때마다 이 아이를 보면서 나도 이 식물처럼 기어코 살아남는다 하고 생각해라. 딸 지영 씨가 소리를 삼키며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몇 달 전 어머니 댁에 들렀다가 작은 화분 하나를 받아온 날. 대수롭지 않게 베란다에 올려두었던 그것이 이런 의미를 품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화면 속 정숙 씨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제 지쳐있음과 평온함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비 오는 게 슬픈 일이라고 생각했어. 처음 장롱문을 열던 날은 사실 한참 울었어. 이 물건들이 그냥 물건이 아니잖아. 살아온 날들이고 함께한 사람들이고 다시 오지 않는 어떤 순간들이니까. 그런데 비우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비움이란 게 버리는 게 아니야. 다음 사람이 더 예쁘게 채울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거더라고. 내 것이 나로 인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으로 이어지는 거더라고. 잠깐 그녀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뜰 때 눈빛이 한층 더 맑아져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그러셨어.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이 내 물건들을 태우면서 얼마나 울겠냐고. 그리고 그게 무슨 공해냐고. 피식하는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살아있을 때 내 손으로 직접 새 주인을 찾아줬더니 내 손때 묻은 것들이 친구 목에 감기고 이웃집 베란다를 초록색으로 물들이고 며느리 서랍 속 이야기가 되어 살아가고 있더라고. 아,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남긴 게 쓰레기만은 아니구나.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어. 정숙 씨는 거기서 이야기를 잠깐 멈추더니
화면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을 지었습니다. 버스를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먼 어딘가를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집에 언젠가 쓸 거야 라고 쟁여둔 것들이 있으신 분, 손 들어봐요. 아마 다들 드시겠지. 그거요, 지금 당장 꺼내세요. 아끼던 그릇, 좋은 날 입으려고 걸어둔 옷, 선물 받았는데 아까워서 못 쓰는 것들. 오늘 집에 돌아가면 꺼내서 쓰세요. 아니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한테 직접 갖다 주세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얼굴을 내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보증해. 버스 안에서 누군가 조용히 코를 풀었습니다. 정숙 씨의 오랜 친구 순자 씨는 자신의 핸드백을 꽉 쥐면서 속으로 무언가를 다짐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꺼내야 할 것들이 떠오르는 것처럼. 화면 속 정숙 씨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천천히 들어 카메라를 향해 펼쳐 보였습니다. 거칠고 낡았지만 세상을 다 받아낸 것처럼 크고 단단해 보이는 손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 방 정리할 때 너무 울지 마라. 엄마는 이미 다 내려놓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거니까. 장롱도 비웠고 화분도 제 갈고 찾아줬고 며느리한테는 이야기가 담긴 보석함을 건넸고 내 마지막 결정도 내 손으로 직접 내렸어. 남은 건 뭐가 있겠어. 이제 정말 몸 하나만 달랑 갖고 가는 거지. 짧은 웃음이 그녀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뒤에 아주 조용하고 진지한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가볍게 살다 가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 많이 갖고 있다고 풍요로운 게 아니야. 내가 가진 것들이 나로 인해 살아 숨쉬고 있을 때 그게 진짜 풍요로운 거더라고. 나 박정수 마지막에 그걸 알았어.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알고 가니까 다행이다. 그 말을 끝으로 화면의 배경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다시 창가로 그리고 정숙 씨의 얼굴 위로 낮은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으며 다음 이야기를 예고하듯 화면이 잠시 밝아졌습니다. 버스는 여전히 빗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눈가를 닦으면서도 입가에는 묘한 온기를 머금은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슬픔인지 감사인지 알 수 없는 두 가지가 뒤섞인 그런 표정으로. 영자 씨는 여전히 두 손으로 스카프를 감싼 채 화면 속 친구의 얼굴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도 깜빡이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쌓아갑니다. 물건을, 미련을, 그리고 언젠가 쓸 날을 기다리는 수많은 나중을. 그러나 박정숙 여사가 1년 동안 하나씩 비워가며 발견한 것은 비움이란 잃는 것이 아니라는 진실이었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조용히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고개를 숙이거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버스의 와이퍼가 일정한 박자로 유리창을 닦아내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감동이 뒤섞인 그 무거운 온기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정숙 씨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도 장난기 어린 눈빛도 잠시 거두어진 채 그녀는 카메라를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말을 꺼내기 전에 용기를 모으는 사람처럼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버스 안 사람들의 귀를 더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정숙 씨가 다시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물건을 비우는 건 차라리 쉬운 일이었어. 버리고 나누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면서 내 발목을 가장 무겁게 잡았던 건 따로 있더라고. 짧은 침묵.
바로 내 가슴 속에 맺힌 능어리, 사람이었어. 정숙 씨는 헬리나 우엔 신부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본 그 성자가 인생의 말년에 고백했던 것. 죽음을 앞둔 사람이 가장 깊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교수님이 강의에서 나우엔 신부 이야기를 하셨어. 평생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며 살아온 그분도 정작 자신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절실하게 원했던 게 뭔지 아니?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었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뜨끔하더라고. 나도 그랬거든. 나도 딱 그랬거든. 화면 속 정숙 씨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나한테는 오래된 상처가 하나 있었어. 다들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우리 친정 언니 이야기야. 버스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몇몇 오래된 친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정숙 씨와 언니 사이의 일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꺼낼 수 없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정숙 씨와 언니의 사이가 틀어진 것은 15년도 더 전의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두 자매는 크게 다퉜습니다. 어떤 집안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날의 말들은 날이 선 채로 서로의 가슴에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큰 소리로 서로에게 퍼붓던 그 말들,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던 언니의 뒷모습. 그리고 다시는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고 독하게 다짐하던 자신의 마음. 그 이후 15년. 같은 나라에 살면서 서로 번호를 차단하지는 않았지만 전화를 건 적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명절에 부고 소식이 들려와도 서로 모른 척했고 친척들 사이에서는 두 자매 이야기가 금기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화면 속 정숙 씨는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손가락을 천천히 맞잡았습니다. 15년이야. 15년을 미워하면서 살았어. 사실 미워한다기보다는 미워하는 감정을 꼭 쥐고 놓지 않으면서 살았다는 게 더 맞는 말이겠지. 어느 순간부터는 언니가 밉다기보다 그냥 없는 사람처럼 됐어. 그게 더 편하니까. 생각하면 아프고 연락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그냥 없애버리는 거야. 가슴 속에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암 판정을 받고 밤에 혼자 누워있으니까 없애버린 줄 알았던 그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야. 언니 얼굴이.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먼저 가신 우리 엄마가 정수가 내 언니하고는 화해했니? 라고 물으실 텐데. 그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그 생각이 드니까 앞이 캄캄해지더라고. 정숙 씨는 그날 밤 이후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두꺼운 벽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마음먹은 날 핸드폰을 들고 30분을 그냥 앉아 있었어. 언니 번호는 저장해뒀어. 지워지지가 않더라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아. 미워하는 동안에도 마음 어딘가에서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이 번호를 누를 나를. 화면 속 정숙 씨의 눈에 물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라는 게 처음엔 상대를 위해 내가 베푸는 어떤 시혜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자존심이 걸리는 거지. 내가 먼저 전화를 거는 게 지는 것 같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게 약해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막상 전화를 걸려고 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그 손떨림이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그리움 때문이었어. 15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손끝으로 다 몰려오는 것처럼. 버스 뒷좌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정숙 씨의 친정 언니 옥숙 씨였습니다. 평생 동생과 화해하지 못한 채 살아온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동생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 마지막을 곁에서 지켰지만 그 이전의 시간들은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옥숙 씨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눈을 가렸습니다. 화면 속 정숙 씨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15년 만에 언니 번호를 눌렀어. 신호가 가는 동안 심장이 얼마나 세게 뛰던지. 그리고 저쪽에서 여보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어. 정숙 씨가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입술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 여보세요 한마디에 내 가슴 속 암덩어리보다 더 크고 단단했던 응어리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어. 15년이 그냥 녹아버리는 것 같았어. 나는 언니, 나 정숙이야. 우리 이제 그만 미워하자. 나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라고 했어. 그게 다야. 그 말을 하고 나서 우리 둘 다 아이처럼 울었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수화기 너머로 함께 울었어. 버스 뒷자리에서 옥숙 씨가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던 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화장실에 앉아 번호를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며 손을 부들부들 떨던 것, 여보세요라고 내뱉는 순간 이미 목이 잠겨버렸던 것. 동생의 첫마디를 듣자마자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버렸던 것. 15년이 한꺼번에 터지던 그 순간을. 누군가 뒷자리에서 언니 왔네라고 속삭이자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옥숙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울 뿐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거기서 잠깐 자신을 추스르듯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교수님이 그러셨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두 가지래. 사랑해와 미안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너무 늦게 한대. 아니면 영영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언니한테 어느 쪽이 되고 싶으냐고 스스로한테 물었어. 답은 하나였지. 그녀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지며 먼 곳을 향했습니다. 용서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 용서는 나를 위한 거더라고. 15년 동안 미워하는 마음을 쥐고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나였어. 상대는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나 혼자 그 응어리를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혼자 무거웠던 거야. 용서한다는 게 내가 옳았어가 아니야. 나는 이제 이 무게를 내려놓겠어라는 뜻이더라고. 언니 이야기를 끝낸 정숙 씨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이번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식들도 잘 몰랐던 이야기,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당신 이야기도 해야겠네. 화면 속 정숙 씨의 입가에 복잡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혹은 오래 삭혀온 원망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영감, 평생 술 좋아하고 무뚝뚝하고 속만 썩이던 양반. 자식들한테 상처 준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나한테도 그 양반이 먼저 간 뒤에 원망이 얼마나 많았는지. 혼자 편하게 갔다고 나만 덩그러니 두고 가면 어떡하냐고. 제사 때마다 밥상 차리면서도 속으로는 그 양반한테 구시렁대고 있었어. 버스 안에서 조용한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공감의 웃음이었습니다. 비슷한 삶을 살아온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를 쳐다보는 시선이 오갔습니다. 정숙 씨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당신 있는 곳으로 가려니까 처음으로 그 양반 생각을 제대로 하게 됐어. 술을 그렇게 마신 이유가 있었을 거야. 말을 못하고 무뚝뚝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 시절 남자들은 힘들다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배운 적이 없었을 테니까. 그 양반도 참 외롭고 힘들었겠구나. 나한테 고맙다.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가면서 그 말 못한 게 더 외로웠을 것 같기도 하고 창훈 씨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버지를 많이 미워했었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오던 모습, 어머니에게 큰 소리 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입에서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흘러나오자 그 오래된 미움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창훈아,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 양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야.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엄마는 이제 다 용서하고 그 사람 만나러 가련다. 아마 거기 가면 그 양반이 뭐라고 할지 알아? 분명히 또 아무 말 않고 옆에 서 있을 거야.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피식 하는 웃음과 함께 눈물이 동시에 터지는 소리가 버스 안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정숙 씨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이번에는 더 넓은 곳을 향해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가족을 넘어 살아오면서 스쳐간 모든 인연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을 거고, 내가 억울하게 상처받은 적도 있을 거야. 그게 인생이니까. 그런데 그 상처를 꼭 쥔 채로 가는 건 너무 무거운 짐을 들고 긴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아. 짐은 여기 두고 가도 돼. 짐을 내려놓는다는 게 그 상처가 없었다는 게 아니야. 있었지만 이제 내려놓겠어라는 거야. 정숙 씨는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고 진지한 동작이었습니다. 나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분들을 내가 먼저 용서합니다. 여기서 다 말 못해도 내 마음속으로는 한 분 한 분 다 떠올리며 인사드렸어요. 이제야 비로소 내 영혼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박정숙이 보이는 것 같아요. 버스 안이 한동안 완전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빗소리만이 조용히 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무거움이 아니라 무언가 깊은 것이 가슴 속으로 내려앉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뒷좌석의 옥숙 씨는 이제 손수건을 얼굴에서 내리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다 붓고 빨개졌지만 표정만큼은 오히려 아까보다 조금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동생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도 마음속 어딘가에 내려놓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15년의 무게, 그리고 끝내 화해한 뒤에도 남아있던 어떤 죄책감 같은 것을. 창훈 씨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속을 달리는 버스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 옆으로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미워했던, 그러나 이제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로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그 얼굴이. 그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나도 이제 그만 놓을게. 화면 속 정숙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마치 오래 막혀 있던 것이 뚫린 사람처럼 표정이 한결 가볍고 환해 보였습니다. 얘들아, 그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면 한 번만 생각해봐요. 내 가슴 속에 가시처럼 박혀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오래전에 싸우고 아직 연락 못한 형제가 있나요? 미안하다는 말 못해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나요? 엄마 가는 이 길을 보면서 오늘 딱 한 사람한테만이라도 먼저 손을 내밀어 봐요. 그게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걸 내가 몸소 겪어봤으니까 내가 보증해. 그녀는 다시 한번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살면서 진짜 고통이 뭔지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물론 슬프지. 그런데 진짜 지옥은 따로 있더라고.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둔 채 떠나는 거, 사랑한다는 말을 끝내 못하고 떠나는 거. 그게 진짜 지옥이야. 나는 그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1년 동안 용기를 모았어.
덕분에 나는 이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어. 정숙 씨의 목소리에 이제 확신 같은 것이 실렸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오래 생각하고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평온함이었습니다. 용서는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야. 살아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상대방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을 때 해야 해. 나처럼 죽음 앞에 서야 겨우 용기가 생기면 너무 늦을 수도 있어.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언제나 가장 이른 때야. 그 말을 끝으로 화면이 다시 부드럽게 밝아졌습니다. 빗소리가 조금 잦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버스 안이 너무 조용해서 빗소리가 더 멀리 느껴지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지금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창밖을, 누군가는 화면을, 누군가는 자신의 손을. 그 눈빛들 속에는 정숙 씨의 말이 씨앗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꺼내야 할 이름이, 눌러야 할 전화번호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터였습니다. 영자 씨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잠금 화면을 바라보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오래전 서로 말을 잘못 전해 듣고 어긋나 버린 뒤 소원해진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와 달리 이제 그 용기가 언젠가는 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화장터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느리게 그러나 쉬지 않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화장터를 향해 마지막 고갯길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면서 두꺼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햇살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어둠도 아닌 그 애매한 빛이 버스 창을 타고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25분의 여정이 슬픔에서 무언가 다른 것으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버스 안의 사람들은 한결 달라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고 뺨은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표정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마음속에 받아 안은 사람들의 표정, 오래 닫혀있던 문이 조금 열린 것 같은 그런 얼굴들이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이번에는 배경이 달랐습니다. 정숙 씨의 거실이었지만 카메라 앵글이 조금 더 넓게 잡혀 있었고 창밖으로 노을이 지는 풍경이 배경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붉고 주황빛으로 물든 하늘이 창문 너머로 가득 차 있었고 정숙 씨는 그 빛을 받으며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그녀의 얼굴과 분홍 한복 위로 조용히 내려앉으면서 마치 오래된 성화 속 한 장면처럼 눈부시고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정숙 씨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향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보였습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혹은 오래 기다려온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 그 말을 꺼내기 전에 정숙 씨는 잠시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빛 속에 잠기는 듯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있다가 다시 카메라를 향해 돌아왔습니다. 정연채 교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죽음의 조건 중에 내가 가장 오래 생각한 것이 두 가지야. 타인에 대한 기여와 그걸 통해 느끼는 온전한 존재감이라는 것.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고개가 갸웃거려지더라고. 타인에 대한 기여라니. 나 같은 평범한 할머니가 세상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름이 알려진 것도 아닌데 정숙 씨의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펴며 무언가를 세어보는 듯한 동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기여라는 게 크고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 내가 살아온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방식대로 누군가의 삶에 닿는 것. 그게 기여래.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정숙 씨는 화면 밖으로 손을 뻗더니 낡은 통장 하나와 작은 종이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통장은 오래 쓴 것처럼 귀퉁이가 달아 있었고 종이는 반듯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것들을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장롱을 정리하면서 물건들을 나누고 팔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 있어. 여기에 내 적금을 하나 깼어. 자식들한테 미리 말 안 했지. 말하면 말리거나 안쓰러워할 것 같아서. 그녀가 접힌 종이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기부 증서였습니다. 이 돈을 나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수술비로 보냈어. 큰 돈은 아니야. 누가 들으면 코웃음 칠 수도 있는 금액이야. 그런데 내 형편에서 낼 수 있는 전부였어.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더라고. 얼마냐가 아니라 내 전부를 담았느냐가. 정숙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기쁨에 가까운, 환희에 가까운 떨림이었습니다. 기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탔어. 창밖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암세포가 내 몸을 갉아먹고 있어서 나는 곧 사라질 존재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나는 지금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있어.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게 하는 존재로 내 마지막을 정의하게 된 거야. 버스 안 사람들이 저마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훈 씨는 어머니가 혼자 그런 결정을 내리고 혼자 은행을 다녀오고 혼자 기부 증서를 받아왔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혼자 감당해 왔는지 그 고독한 시간들이 한꺼번에 가슴으로 밀려왔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존재감이 그거였어.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남기는 것들로 이내 세상 어딘가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 내 돈으로 수술을 받은 아이가 언젠가 건강하게 뛰어다닐 거야. 그 아이는 나를 모르겠지. 그래도 괜찮아.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 아이의 삶 어딘가에 닿아 있다는 걸. 정숙 씨는 잠깐 멈추며 통장을 다시 화면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천히 덮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이것도 내 기여야. 그 말에 버스 안 사람들의 눈이 다시 화면으로 모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정숙 씨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이 나오자 가슴 어딘가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너희가 슬픔에만 잠겨서 삶을 낭비하지 않도록 죽음이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다는 걸 내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 25분짜리 영상이 너희 가슴 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을 수 있다면 그 씨앗이 언젠가 싹이 터서 너희 삶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이야. 재산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25분이. 창훈 씨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도록 두었습니다. 25분을 준비하기 위해 어머니가 혼자 보냈을 시간들. 카메라 앞에 앉아 몇 번이나 다시 찍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을 그 밤들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화면 속 정숙 씨가 창밖의 노을을 한 번 더 바라보다가 이제 결심한 듯 다시 카메라를 향해 똑바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더니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상훈아. 맏아들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상훈 씨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그 목소리로 불리는 느낌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너는 내가 처음으로 엄마가 되게 해준 사람이야. 내가 태어나던 날 간호사가 너를 내 품에 안겨줬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이거구나라는 걸 알았어.
이 작고 뜨거운 생명 하나가 내 팔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인생 전체가 재정이 된 것 같았어. 상훈아, 내가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를 엄마로 만들어줘서 고마워. 상훈 씨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을 참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도록 울면서도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딸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지영 씨가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너는 내 딸이기 전에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 내가 시집 가던 날 엄마가 왜 그렇게 많이 울었는지 알아? 슬퍼서가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를 드디어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한다는 게 그렇게 서운하고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거야. 지영아,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매일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영 씨는 옆에 앉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막내 재훈아. 막내 아들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버스 중간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던 막내 재훈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엄마가 제일 걱정하는 자식이고 동시에 엄마를 제일 많이 웃게 해준 자식이야. 세상에 너처럼 재미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어. 힘든 날에도 엄마 옆에 앉아서 쓸데없는 소리로 웃기던 너. 그게 엄마한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알아. 재훈아, 그 웃음 잃지 마라. 내 웃음이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하게 만드는 거니까. 재훈 씨는 입술을 꾹 깨물며 코끝이 빨개졌습니다. 평생 철없다는 소리를 들어온 그였지만 어머니는 그 철없음 안에서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족들의 이름을 다 부르고 나서 정숙 씨는 시선을 조금 넓혔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버스 안을 직접 바라보는 것처럼 눈이 깊어졌습니다. 명자야.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명자 씨가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50년이야. 우리가 알고 지낸 게 초등학교 때 내가 내 도시락 반찬을 몰래 집어먹던 것부터 남편들 먼저 보내고 둘이 붙어서 울던 것까지. 너는 내 인생의 거의 전부를 함께한 사람이야. 명자야, 내가 내 친구여서 정말 다행이었어. 내가 힘들 때마다 내 얼굴 보면 왜 그렇게 힘이 났는지 모르겠어. 그냥 내 얼굴만 봐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명자 씨는 이제 숨기지 않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그녀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정숙 씨는 계속 이름을 불렀습니다. 친구들의 이름, 이웃의 이름, 버스에 탄 조문객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며 그들과 함께했던 기억의 한 조각씩을 꺼내 놓았습니다. 304호 아주머니, 우리 애들 어릴 때 김치 나눠줘서 고마웠어요. 덕분에 그의 겨울을 버텼어요. 경비 아저씨, 밤늦게 들어올 때마다 환하게 불 켜주셔서 고마웠어요. 그 불빛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교회 권사님, 내가 남편 병수발 들 때 반찬 들고 오셔서 그냥 문 앞에 놓고 가시던 것.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버스 안 곳곳에서 그 느낌이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린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는 얼굴, 무너지는 얼굴, 입술을 깨무는 얼굴. 그러나 공통적으로 그 눈빛 안에는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기억되고 있었구나. 내가 그 사람에게 닿아 있었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름을 다 부르고 나서 정숙 씨는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화면 속 노을이 조금 더 깊어지면서 그녀의 얼굴 위로 붉은 빛이 더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정숙 씨는 아주 오래전에 어떤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니?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정숙 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깊은 진심이 표면 위로 올라오는 떨림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이름을 불러준 것. 그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버스 안이 완전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름 없는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로 불렀지. 그리고 나도 오랫동안 그게 서럽다고 생각했어. 나 박정숙이라는 사람은 어디 있나 싶었지.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었다는 게 내가 누군가에게 너 참 잘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내가 있었어. 다행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게 그게 세상 어떤 훈장보다 값진 거더라고. 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화면 속 정숙 씨가 눈물을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충만함에서 넘쳐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상훈아, 지영아, 재훈아. 너희들 이름을 처음 불러보던 나를 엄마는 아직도 기억해. 간호사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할 때 내가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던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작고 뜨겁고 경이로운 것을 처음 품에 안던 그 느낌. 그 느낌이 내 72년 인생 전체를 살게 해준 힘이었어. 상훈 씨는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었습니다. 한 손으로 눈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 지영은 고개를 앞 좌석에 기대며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막내 재우는 유리창 쪽으로 얼굴을 돌린 채 빗물이 흘러내리는 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도 같은 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정숙 씨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계속 말했습니다. 닦으면 이 순간이 흐트러질 것 같은 듯 그냥 흘러내리도록 두면서 나는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이름을 남긴 사람도 아니야. 그냥 밥 짓고 빨래하고 아픈 사람 곁에 있어주고 우는 사람 등 두드려주고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게 부끄럽지 않아. 아니, 그게 자랑스러워. 그 평범한 날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닿아 있었다면 나는 충분히 잘 산 거야. 나 박정수 참 잘 살았어. 그 말이 버스 안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메아리처럼 마음 깊은 곳으로 퍼져나가며 정숙 씨는 잠깐 창밖의 노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해가 거의 다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은 빛에서 보라빛으로, 보라빛에서 짙은 남색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변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있잖아, 내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사람은 기억되는 한 죽지 않는다는 거. 내 몸은 오늘 제가 되겠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 이름을 불러주던 그 기억, 내가 너희 등을 두드려주던 그 온기, 내가 웃으면서 전해준 이 이야기들은 제가 되지 않아. 너희 가슴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오늘 죽는 게 아니야. 그냥 형태를 바꾸는 거야. 형태를 바꾼다는 그 말이 버스 안에서 조용히 반향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한 사람을 처음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무겁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나비가 번데기를 벗어나듯 자연스럽고 심지어 아름다운 것으로. 정숙 씨는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려는 듯 조금 더 곧게 앉으며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얘들아, 상훈아, 지영아, 재훈아. 그리고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 엄마가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 버스 안 모든 사람의 귀가 그 목소리로 향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줘. 그냥 이름을.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상훈아, 지영아, 명자야, 이렇게. 이름을 불린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지. 내가 72년을 살면서 배운 가장 큰 진실이야.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름 불리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게 인간이라는 거야. 잠깐의 침묵.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맙다는 말을 해줘. 살면서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한 번도 말 못했던 것들. 오늘 집에 돌아가서 딱 한 가지만 골라서 말해줘. 내가 있어서 고마워.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살리는지 내가 못 다 해줬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알아. 정숙 씨의 목소리가 마지막에 조금 낮아지면서 그 말들이 더 깊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말의 무게가 느껴지는 침묵이 뒤따라왔습니다. 화면 속 노을이 이제 거의 다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의 얼굴 위에 남아있는 마지막 빛이 조금씩 사그라지면서 화면 전체가 황혼의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정숙 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이제 준비가 됐어. 그 말이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버스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타인에게 내 것을 나누고, 오래된 상처들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의미를 확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봤으니, 이제 두려울 게 없어. 죽음이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 수고한 나를 안아주러 오는 따뜻한 품이라는 걸 이제는 알겠어. 나 박정수 참 괜찮은 사람으로 살다 가는 것 같아. 나 참 멋진 인생이었지. 그 마지막 문장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네는 가장 진솔한 고백. 72년을 살아온 자신에게 드디어 건네는 수고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버스가 화장터 입구 쪽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건물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직 영상이 끝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까지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화면 속 정숙 씨도 이제 영상이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아는 듯 조금 더 카메라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마치 화면 너머 버스 안의 모든 사람과 눈을 직접 맞추려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말할게.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 영상 전체를 통틀어 가장 깊고 조용한 눈빛이었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말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다 해내지 못해도 괜찮아요.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이에요. 당신의 이름은 기억될 자격이 있어요. 당신의 삶은 의미가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해줘요. 그 말은 버스 안의 유족들을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영상을 언젠가 보게 될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정숙 씨가 72년을 살면서 배운 것 중에서 가장 늦게 깨달은 것. 그러나 가장 먼저 알았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버스 안 여기저기서 조용한 흐느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흐느낌은 이제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곳에서 건져 올려지는 소리, 오래 막혀 있던 것이 뚫리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화면 속 노을이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정숙 씨의 얼굴 위에 이제 마지막 남은 빛만이 가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빛 속에서 환하게, 아주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그 작고 단순한 행위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박정숙 여사는 72년을 살면서 수많은 이름을 불러주었고 마지막 15분 동안 다시 한번 그 이름들을 하나씩 꺼내 들었습니다. 버스가 화장터 정문을 천천히 통과했습니다. 철제문이 양옆으로 열리면서 버스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차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토록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던 그 공기가 어느새 조금 다른 빛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슬픔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숙 씨가 지난 15분 동안 하나씩 심어 놓은 것들, 비움의 가벼움과 용서의 평화,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는 따뜻함이 버스 안 공기 속에 조용히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화장터 건물이 가까워지면서 몇몇 사람들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영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마지막 한마디까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 정숙 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창가 의자에 앉아있던 정숙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동작이 조금 느렸습니다. 72년을 살아온 몸이,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병과 싸워온 몸이 느리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느림이 불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한 발을 소중하게 딛는 것처럼, 이 거실의 바닥을 마지막으로 느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숙 씨는 일어나서 거실을 천천히 한 바퀴 눈으로 훑었습니다. 벽에 걸린 자식들의 사진들, 손자들의 그림, 30년 된 시계, 이제는 새 주인을 찾아 떠난 화분들의 빈자리. 그 빈자리들이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집 어딘가에서 초록빛으로 살아 숨쉬고 있을 그 식물들을 상상하며 정숙 씨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나 보네. 정숙 씨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아까와 다른 무언가가 실려 있었습니다. 결말에 다다른 이야기처럼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기 직전의 고요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창밖을 봐요. 우리가 살던 세상이 참 아름답지 않니?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나는 그 모든 날씨 속에서 살았어. 그리고 그 모든 날씨가 다 좋았어. 힘들었던 날들도 서러웠던 날들도 지금 생각하면 다 그 나름의 빛깔이 있었어. 버스 안 사람들이 저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부터 내리던 겨울비가 이제 가늘어지면서 빗속을 달리던 차창 너머로 회색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 하늘이 아까와 똑같은 하늘인데도 정숙 씨의 말을 듣고 난 뒤에는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찡그려야 할 날씨가 아니라 그냥 오늘의 날씨로. 정숙 씨는 거실을 가로질러 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향한 짧은 걸음이었지만 카메라가 그 뒷모습을 천천히 따라가며 담아냈습니다. 분홍 한복 자락이 걸음을 따라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걸어가면서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뒷모습을 보인 채로, 그러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선명하게. 나는 이제 저 풍경 너머로 여행을 떠나려 해. 이 영상이 끝나면 너희는 나를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아니야. 그건 내 낡은 옷을 벗어 던지는 거야. 오래 입어서 해지고 닳아버린 옷. 그 옷을 이제 내려놓고 나는 훨씬 가벼운 모습으로 다음 여행을 시작하는 거야. 낡은 옷이라는 표현에 버스 안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눈물을 닦는 사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눈을 질끈 감는 사람. 그러나 어느 하나 그 말에서 눈과 귀를 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숙 씨가 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잠깐 그대로 서 있다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돌아서는 그 순간 버스 안 사람들의 숨이 일제히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 전체를 통틀어 가장 환한 미소였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72년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날들도 서러웠던 날들도 기뻤던 날들도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결국 이 한순간의 미소로 귀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의 정숙이 얼굴이 20살 때의 정숙이 얼굴과 똑같았다고. 처음 만나던 날 수줍게 웃으며 손을 내밀던 그 얼굴이 그대로였다고.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인생이라는 학교 졸업식 치고는 참 괜찮았네. 성적표도 이만하면 나쁘지 않고. 피식하는 웃음이 그녀의 입가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그 웃음이 버스 안으로 전해지면서 울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딘가 따뜻한 것이 번져 나왔습니다. 울음과 웃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두 가지가 사실 같은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퇴근한다. 그 말이 선언처럼 버스 안을 울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박정수. 잘했어, 박정수. 참 열심히 살았어, 박정수. 스스로의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에게 건네는 그 말들이 어쩌면 72년 중에 처음으로 자신에게 해주는 말들인지도 모른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격려하고 남편을 다독이고 친구들을 위로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한 번도 해주지 못했던 그 말들을 이제야 꺼내놓는 것처럼. 다들 나중에 웃으면서 만나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숙 씨는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너머로 하얀 빛이 쏟아졌습니다. 강렬하지 않고 따뜻한, 마치 오래 기다리던 누군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빛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빛 속으로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사랑해. 발을 내디디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뒤를 보지 않고 그냥 걸어가면서 아주 많이. 문이 닫혔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하얗게 채워졌습니다. 정숙 씨의 분홍 한복 자락이 마지막으로 한 번 스치듯 지나가다가 사라지면서 화면 전체가 따뜻한 흰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났습니다. 버스 안에 완전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마저 잦아든 것인지 아니면 모두의 귀가 그 침묵에 집중하느라 바깥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은 여전히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그 문이 닫히는 것을 본 것처럼, 그 하얀 빛이 아직 눈앞에 남아있는 것처럼. 그 침묵은 무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버스에 탔을 때의 그 죽음의 무게와 같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무언가를 경험한 뒤에 오는 정적이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쉰 뒤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같은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각자의 안에서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50년의 우정이 하나의 영상 속에 담겨 있었고, 그 영상이 끝나자 이제 정말 이별이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프면서도 동시에 뭔가 충만한 것이 가슴 안에 있었습니다. 정숙이가 남긴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옥숙 씨는 두 손을 꽉 맞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남긴 마지막 영상을 보면서 15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정숙이가 아직 여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숙이는 이미 어딘가로 가버렸지만 그 목소리와 그 눈빛과 그 웃음은 지금 이 버스 안 가득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화장터 건물 앞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기사가 조용히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리고 싶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 버스 안에 온기를 조금 더 붙잡고 싶은 것인지. 사람들은 저마다 그 자리에 잠시 더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상훈 씨가 움직였습니다.
어머니가 영상 마지막에 부탁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천천히 핸드폰을 꺼낸 그는 음악 앱을 열었습니다. 영상의 시작을 알렸던 그 곡, 봄날은 간다의 재즈 버전을 찾아 볼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버스 안에 다시 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놀라고 당황했던 그 음악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슬픈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음악이 아니라 이 자리를 위해 만들어진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경쾌하면서도 깊고 가볍지 않으면서도 무겁지 않은 삶과 죽음이 함께 들어있는 것 같은 그 선율이 버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상훈 씨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아직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박정숙, 참 수고했습니다. 참 잘 사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버스 안 사람들이 하나둘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고했어, 정숙아. 잘 살았어, 우리 정숙이. 잘 가, 박정숙. 처음에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셋이 되면서 그 목소리들이 작은 합창처럼 버스 안을 울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흐느끼면서도 사람들은 웃으며 그 말들을 건넸습니다. 정숙 씨가 원했던 바로 그 인사였습니다.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천천히 내리면서 서로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사람들이 오늘만큼은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통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무언가 대단한 것을 경험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조금씩 바꾸어 놓았다는 것. 화장터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서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이 천천히 이동하는 동안 통곡 소리 대신 낮은 흐느낌과 함께 가끔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정숙 씨 친구들이 서로를 보며 정숙이다우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불경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숙 씨가 가장 원했던 방식의 작별이었습니다. 붉은 불길 앞에 관이 섰을 때 상훈 씨가 다시 한번 음악을 틀었습니다. 이번에는 버스 안에서보다 조금 더 낮은 볼륨으로, 그러나 충분히 들릴 만큼. 그리고 정숙 씨의 친구 순자 씨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정숙아, 나중에 나 갈 때 마중 나와라. 그 말에 사람들이 웃음 섞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자 씨가 손을 높이 들어 흔들었습니다. 지영 씨는 엄마에게 보내는 마지막 박수를 힘껏 쳤습니다. 재훈 씨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는 게 아니라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오는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관이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상훈 씨가 눈을 감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잘 가요, 엄마. 참 멋지셨어요.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삶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상훈 씨는 오래 미루어 왔던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가지 않았던 그 자리에 소주 한 병과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황태포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툴고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동안 가슴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평생 하지 못했을 화해였습니다. 지영 씨는 집으로 돌아오던 날 밤 베란다에 올려둔 작은 화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받아온 그 억색에 살아남은 식물. 물을 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너처럼 귀엽고 살아남는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는 그날 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늘 그냥 잘 자 라고만 하던 그가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소화기 너머에서 아내가 잠시 조용해졌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하지만 그 웃음 소리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재훈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집에 돌아온 그날, 오래 연락하지 못하고 있던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길지 않은 문자였습니다. 잘 지내니? 보고 싶다. 그것뿐이었지만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는 손이 아까보다 가벼웠습니다. 옥숙 씨는 조카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동생이 없는 자리가 이제 비어 있지만 그 자리를 채우는 방법은 슬픔이 아니라 동생이 남긴 것들을 이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영이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자주 보자고. 정숙이가 그걸 원할 거라고. 그리고 그 무렵 상훈 씨의 집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붙여둔 편지였습니다. 영상을 찍던 무렵에 써서 지인에게 맡겨두었다가 장례가 끝난 뒤 일주일 후에 붙여달라고 부탁해 둔 것이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훈아, 지영아, 재훈아. 엄마 편지. 상훈 씨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열지 못하고 그냥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셋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상훈 씨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줄 한 줄이 어머니의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듣던 그 목소리로.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가 잘 살아가는 것이 엄마의 제사야. 매일 웃어라. 엄마는 잘 있다. 세 남매는 그 편지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의 끝에는 아주 조금이지만 분명하게 무언가 단단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이 모든 것을 준비하며 보낸 마지막 1년. 혼자 장롱을 열고, 혼자 카메라 앞에 앉고, 혼자 언니에게 전화를 걸고, 혼자 기부 증서를 받아들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던 그 시간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감당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정숙 씨 곁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이라는 말. 정숙 씨는 그 문을 스스로 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로, 슬픔이 아니라 사랑으로,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뒤를 돌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버스 안에 탔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그 웃음을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오래된 짐을 내려놓고 미뤄왔던 말을 건네면서 박정숙 여사의 기여는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된 뒤에도, 영상이 끝난 뒤에도, 버스에서 내린 뒤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아주 조용하고 따뜻하게 나 박정숙 참 괜찮은 사람으로 살다 갔다. 나 참 멋진 인생이었지. 그 말이 맞았습니다. 아주 많이.